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복숭아가 눈이 파열이 되고 지금 개화기가 되면은 이때 모든 영양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아주 약하게 필요하죠. 많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열매 형성, 착과기가 되면 이때부터 질소, 가리,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수학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질소, 가리, 칼슘, 특히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미량요소 중에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성분이 들어가는 미량요소를 잘 주라고 하는데 구리 성분이 들어가면 애들을 노화를 촉진시켜요. 즉 에틸렌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더 크게 해주다 보니까 노화가 촉진이 되면서 성숙 즉 익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량요소를 충분히 주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잎이 이제 노화가 되고 수확기 이후에 이때 한번 다시 영양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숭아가 꽃이 피고 나서 생육을 하는 잎이 이제 열매를 맺고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때부터 뭐냐면 질소는 계속 필요하죠. 질소는 쭉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언제? 꾸준히 여름철에 적용하다가 가을 수확기 이후에는 이제 질소가 끊어지죠. 한 단계 끊어지죠. 가리는 처음에 꽃이 필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1차 기력이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비대가 촉진되는 이 시기부터 해서 이제 가리는 쭉 올라가죠. 그리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자, 칼슘은 언제 줘야 되느냐? 자,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게 칼슘은 후반기가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칼슘은 초반부터 질소의 반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을 보면 칼슘 뒤에 가서 조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료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복숭아 나무를 하나하나 쪼시면서 이때 성분이 어디서 뿌리에서 얼마, 잎에서 얼마, 열매에서 얼마 이 정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초기에 질소 많이 필요하고 칼슘은 초반에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초반에 씨앗을 벽에 낄 때 씨앗을 잘 만들어주고 할 때 칼슘이 특히 복숭아는 많이 들어가죠. 땅콩이나 복숭아나 이 까투리 만들고 핵을 만들 때 아주 칼슘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제 개화하고 착과하고 비대시키고 수확하고 그래서 이 패턴에 맞춰서 비료를 요때 뭐 200평에서 300평에 한 포, 150평에 한 포, 그 다음에 200평에 한 포, 뭐 200평에 한 포, 그리고 감사비료 한 200평에 한 포, 이런 패턴으로 끌어가면 충분히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건 실제로 저희가 나무를 분쇄해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건데, 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양분을 다시 한번 빨아 올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때 양분 10월달 넘어가서 양분을 빨아 올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체내의 양분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꽃을 딱 더 잘 피우기 위해서 체내 양분을 저장했는데 우리는 사실 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바로 녹아서 흡수가 되는 패턴의 비료들이 아니라 퇴비를 주죠. 그럼 퇴비를 주게 되면 퇴비나 유박을 주면 지온이 낮아지니까 퇴비 유박이 안 먹고 이게 어디가 일로 다시 넘어가서 이때부터 온도가 올라가고 지온이 높으면 이때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기 이전에는 질소가 끊어져야 되죠, 이게.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쑥배, 복숭아의 핵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질소 과잉이다. 전혀도 해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작물을 키운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고생했고 퇴비를 주는 목적은 미생물들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퇴비를 주라는 거지 꼭 비료 성분보다 퇴비를 대체라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처음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형성이 되고 열매가 커지면서 나중에 수확을 하죠. 그 뒤에 쫓아오는 게 이파리들이 발생을 하죠. 이파리들이 발생을 하고 이파리가 커지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보내서 열매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요 시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요 시기. 요때 뭐냐면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요때. 그래서 비료를 줄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는 150평에 한 포를 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요때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줄 때 질소, 칼슘, 인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했다. 이 인산을 처음에 준 게 이렇게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아까 인산을 보시면 자, 질소, 칼슘, 가리, 인산, 마그네슘, 황은 이렇게 바닥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반주할 때 20, 20을 준다. 초반에는 20, 20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뒤에는 질소가 높고 인산이 좀 낮은 거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인산은 없으면 안 되지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도 이렇게 요때 한번 주고 요때 한번 주고 요때 한번 주고 한 번 더 주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올복숭아나 그레이틴 한 번, 천중도 계통이고 9번, 양홍장이나 장화망도나 이런 것들은 3번 이렇게까지 오래만 달려있는 건 3번 준다고 보시면 되고 줄 때마다 양을 이제 면적을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복숭아 재배를 하다 보면은 2월 하순부터 요때 이제 9%나 마이크로 칼마라는 것들을 그래서 9%는 양분을 균형 있게 공급을 하고요. 보통 이제 아까 200평이나 300평이라고 했는데 200에서 300평에 한 포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하게 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반에 수정하기 전까지 환경을 사실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저녁 때 오늘 술 약속이 있다 또는 뭐 맛있는 걸 먹겠다라고 하면 저는 점심 때 덜 먹죠. 거기만 달랠 정도로 살짝 먹고 저녁 때 왕창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작물이 처음에 꽃을 피기 전까지는 미량 요소라든지 뭐 비료를 줘도 300평에 한 포, 뭐 1000포에 한 포
이 정도로 아주 약하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번 정도 뭐 관주를 해줘야 되겠다, 물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PKA라고 하는 인산가리계통, 즉 이런 것들이 잔뿌리 발달이나 균형 성장이나 수세 안정을 시켜주니까 이런 걸 한번 관주를 해줘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보통 100평당 한 2kg 정도를 타서 1000평이면 한 10kg 타서 한 번 정도 이어주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GSBD라고 하는 요거는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복숭아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세포가 4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이토킨이 들어가면 이 세포가 이렇게 세포의 개수가 더 늘어나죠. 개수가 늘어나면 저기에다 우리는 질소라든지 영양소들을 줘서 여기에서 이제 지베렐린이라든지 옥신이라든지 이런 걸 꿀 잡아내면서 이 세포 하나하나를 더 크게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SB 사이토키닌 호르몬이 들어가면 나는 100원짜리를 출발하고 사이토키닌이 들어가면 500원짜리를 출발한다면 나중에 13배 안쪽으로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복숭아가 피가 커지는데 꼭지도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낙과에 대한 예방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퍼티케어나 또 칼슘제나 이런 것들을 반주를 나가는데 한 번씩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밀어주면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정 끝나고 나면 바로 유리칼슘을 처음에는 올복숭아나 뭐 조생종들은 한 번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150명 정도의 한 포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화인갈이나 이런 것들, 이건 뭐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량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면식이나 또는 이제 관주를 다 밀어주는 정형과 생산하는데 아주 좋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실 비대기 때, 유광 때 한 번 주고 올복숭아나 그레이트는 한 번 주고 마시고요. 우리가 천중도 계통 중생종이라고 보는 것들은 이제 2번까지 준 거죠. 그리고 8월달 가서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시비를 하는데 올리 2차 시비하고 한 달 뒤에 한 번 더 주는데, 이때는 양홍장이나 장원항도 계통으로는 3번까지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줬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게 비대 촉진이라든지 또는 상품성이나 당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충분히 1년 동안 너네들이 고생을 했어. 너네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양분을 공급해서 먹여줄게 라고 해서,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잘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녹는 비율을 가지고 보통 한 아까 200평이나 300평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50평에 하나 정도를 넣어주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실 비대기 때 우리가 과실 비대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말로 과실 세포가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열매가 크다고 하지만 세포가 과학적인 근거에서 들여다보면 세포가 만들어진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커지는 시기라고 보고, 또 그 세포 안에 양분이 들어가면서 그걸 채우는 시기가 이제 비대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질소를 많이 주고 뭐를 많이 주고 해서 충분히 이제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 분열기는 초반에 사이토키닌이라는 거, 초반에 사이토키닌을 활성화시키고 뿌리에서 만들어져서 지상부로 보내서, 그리고 열매에서도 세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야 너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어 했을 때 난 주머니가 10개라면 10개 담게 줘.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다리 주머니 2개에다 꼭두리 주머니 2개, 4개 정도면 실제로 많이 못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토킨이 처음 뿌리에서 발달을 해서 세포를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뭐냐면 이런 호르몬 관계에서 지베렐린이 쫓아오고 옥신이 쫓아와서 얘네들을 키워주는 역할, 즉 이 세포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틸렌 그리고 아부식스산이 출현이 되면서, 그래서 얘는 노화, 성수, 그래서 이제 착색기에 들어가면 구리성분을 높여서 에틸렌을 활성화시켜서 빨리 착색을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부식스산은 나무의 저장 세력이라든지 또는 씨앗의 저장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내년도 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 그래서 초반에 사이토키닌의 인산이나 가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을 주고요. 지베렐린이나 옥신은 뭐 질소하고 뭐 인산, 가리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에틸렌은 미량요소 중에 미량요소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즉 구리 성분들이 특히 많이 들어갔을 때 이런 에틸렌을 활성화시키면서 비료에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과 한 개, 복숭아 한 개를 약 세포가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인 비대 촉진제들은 이거를 100개를 그냥 키워주는 역할, 이런 역할로만 많이 갔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100개가 아니라 세포를 더 확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세포 분열 촉진을 통해서 복숭아 한 개를 세포가 120개를 만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세포가 100개의 복숭아에 비해서 크기도 월등히 크고요. 세포 하나의 크기가 같다면 한 개 전체 체중의 이제 크기하고 중량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개의 크기가 만약에 같다면 세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조직 자체가 친도가 높아서 상품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우리 보갈빵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는 속꽉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의 복숭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질소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을 많이 합성하려면 이 곤충의 눈 자체가 이제 질소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 육각형의 눈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날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질소를 많이 주지 말라고 이제 저는 강조를 하는데, 날아다니면서 이파리만 봐도 질소가 많은 게 없는지 얘네들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더 많이 꼬이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금방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사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토킨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농사는 이제는 지금까지 뭐 주던 대로 뭐 주는 거 아니라 체계적으로 호르몬 자체에 있어서도 사이토킨을 활성화시켜서 세포 분열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이것들이 새로운 뿌리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 즉 그래서 초반에 인산이 들어가 있고, 아까 9%라는 제품을 줄 때는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아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옥시진하고 결합해서 세포 분열, 그래서 지속적으로 뿌리 성장이 아주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옥시나 지베렐린은 이제 신장 호르몬이랑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틸렌은 노화 촉진, 즉 우리가 다 익어서 착색이 돌고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런 에틸렌의 역할이고, 아우식사는 이제 종자의 휴먼, 그리고 전체의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나 인산이나 가리들은 대부분 질소는 구리나 몰리벤, 인산, 아연, 가리는 철, 망간, 금소, 그리고 칼슘, 금소, 마그네슘, 철, 이런 미량 요소들의 흡수 패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 아연이 옥신의 합성이나 금소가 옥신의 이동, 그리고 구리가 에틸렌 반응, 즉 아까 얘기했던 착색, 노화 촉진 호르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몰리벤이 아우식산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칼마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질소, 인산, 가리를 뺀 칼슘, 마그네슘, 황, 금소, 철, 구리, 망간, 아연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포 가지고 보통 1000평 정도, 800평에서 1000평 정도를 뿌리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실제로 저희가 복숭아나 과수 쪽에 써보니까 아주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뿌리고 안 뿌리고의 차이는 뿌리신 분들은 분명히 느낄 정도로 차이가 커요. 요거는 많이 써보셨죠?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9%가 아까 얘기했던 질산태하고 암모니아테지스를 반반씩 섞어서 토양의 오염을 방지를 하고, 특히 이제 토양이 계속적으로 중성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질산태하고 암모니아테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인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잔뿌리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뿌리까지 들어가서 흡수 잘 되고 토양 내에 인산이 집적되는 것들을 상당히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칼슘이 들어있는데, 수용성 칼슘을 사용해서 물에 잘 녹고, 물이 없어도 잘 녹고 흡수가 빠르고, 낙과나 열과나 흙썩은 꿀통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일본적으로 질소 이상간이 다양원소하고 궁소철, 망간아연, 구리, 몰리벤, 미량원소까지 다 들어간 이 필요한 작물에 대한 모든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는 패턴으로 한 포에 다 만들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GSB라고 하는 아까 그 세포 분열 호르몬인데, 이건 실제로 내년도에 써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뽑음이 완전히 부풀었을 때, 그러니까 20% 정도 폈을 때 한번 뿌려주시고, 말릴 때 한번 9번 정도 뿌려주시는데, 얘는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하는 아스피린 노도는 해조 추출물을 가지고 했고, 식물 발효 물질로다가 해서 얘가 그 아까 얘기했었던 사이토키닌을 확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들어간 사이토킨이 활발하게 발달을 하면서 작물을 충분히 키워주고, 초반부터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를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칼슘 써보신 분 혹시 계세요? 이건 많이 쓰시죠? 유리칼슘은 여기에 이렇게 비료에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중앙에서 비료 공정 규격에 질산태질소가 제일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질산태질소를 썼을 때 이렇게 가루를 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원료다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비료에다가는 이렇게 질산태질소라고 이 꺽쇠 가루를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질산태질소, 그리고 질산가리, 그리고 칼슘, 수용성 칼슘이 17%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비료의 특징은 9%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일단 오늘 뿌리고 멀칭을 하고 오늘 고추를 심어도 안전하다. 즉 가스가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질산태질소가 아까 얘기했던 음이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질소나 이런 걸 줄 때 칼슘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질산태질소 즉 음이온을 넣어주면서 양이온인 가리하고 칼슘을 같이
자칫 질소가 안 부서. 그래서 질소는 어느 상태가 되든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질소가 흡수가 되면서 칼슘과 가리를 안 부서 흡수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너 밥 먹었어? 그러면 진짜 밥만 먹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반찬하고 다 먹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물을 준다. 물을 줄 때 지금까지는 맹물만을 줬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뭐 헛개어나 반주용 비료, 즉 필요한 상황,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뭐 봄철이면 이상하게 계통을 좀 주고 뭐 여름철이면 억제시키려고 이제 PK 계통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상당히 되고 그냥 맹물만 주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는 비료들을 골라서 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빨이 빠진 꽤 컵이라고 보면 컵에서 이게 질소가 되든 뭐가 되든 칼슘이 되든 뭐가 되든 계속 물을 채우다 보면 이빨이 빠지면 이렇게 물이 생겨.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야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 이 정도의 수확밖에 안 나와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칼슘에 대해서 칼슘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까지 복숭아 수확은 이만큼의 수확이 100원밖에 안 나와. 자 근데 우리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칼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고 칼슘을 집중해서 주다 보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던 추가적인 수익이 훨씬 더 들어온다. 비료를 100원어치 썼는데 내 수확량이 그전에 500원, 700원이었는데 1,300원, 1,400원으로 올라갔다면 왜 그건 안 쓰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추가적인 부분, 이 수익을 찾아주는 게 바로 저 같은 비료를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이천비료 나라나 우리 회사나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원의 조합에서 같이 이제 더불어서 항상 이 성공적인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될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하신 거는 일로 전화를 해주셔서 12시 전까지는 전화를 받으니까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지금 교육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농부의 꿈이나 비료의 달인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오늘 또 지금 교육했던 내용들 또는 복숭아 농가들 인터뷰하고 복숭아 농가들 전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럼 교육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2시간 딱 30분에 맞췄고 고생하셨습니다. 올바른 영양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한국작물재배연구소 김창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